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은요, 교재 210페이지예요. 210페이지. 오늘 목요일이죠. 어제부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은요, 여러분한테 한 가지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원래 접수 현황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돼요. 지난주 지켜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원래 접수 현황은요, 작년 대비해서 인원수가 훨씬 적은 걸로 접수가 되고 있어요. 인원수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되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응시자 수가 많으면요, 그것만큼 시험은 어려워지고요. 응시자 수가 적으면요, 그만큼 또 레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응시자 수에 비례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경향도 제 경험상 파악을 했거든요. 그럼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응시자 수가 아마 상당히 좀 적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인 이유가요, 현 정부가 너무 규제 일변도입니다. 대출 규제, 온갖 규제를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안 좋고요, 시장이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접수자 수가 적은 만큼 올해 시험은 절대 어렵다고 겁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편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결론은 이제부터 시험 어렵다는 부담 떨쳐버리시고요,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하는 만큼 말이지 무조건 결과는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용기를 얻으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요, 210페이지죠. 목차 03번입니다. 한 주금. 얘는요, 지난주 진도 못 나갔습니다. 한 주금요. 한 주금은 그동안 총 문제가 8문제, 8번 나왔고요. 자, 1번 주요 업무 1번 동그라미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2번 동그라미 보금자료 얘도 한 번 나왔고요. 3번 있죠. 주택연금은요, 별표 1개 하시고 가장 많이 나왔어요. 3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주요 업무 가볍게 확인합니다. 항목 4개 있죠. 오지선다 4개가 딱 좋잖아요. 이미 출제가 되었어요. 자, 1번 밑줄입니다. 한 주금에서 MBS를 발행합니다. 2번요, 보금자리론 밑줄. 3번 모두 밑줄 하세요. 주택연금에 대한 보정 업무 밑줄. 한 주금은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보정만 설 뿐이지 연금을 지급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지급은 시중은행에서 하죠. 4번요, 주택보정 업무 밑줄 하시고요. 이상 4가지가 한 주금의 주요 업무가 됩니다. 다음에 자, 목차 2번 보금자료론입니다. 보금자료는요, 2달 동안에 거세 또 바뀌었더라고요. 숫자가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바뀐 부분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봅니다. 먼저 신청 대상은요,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쉬운 말로 만 19세 이상이죠. 두 번째 밑줄 하세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밑줄 하시고요. 세 번째요, 미혼이면 대출 신청인 본인이 소득을 따지죠. 기혼이면요, 부부 합산 소득을 따져요. 따라서 밑줄합니다. 자,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밑줄 하시고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조건입니다. 자, 2달 동안에 한 주금이 보금자료는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들이 소득을 많이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따로 위에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메모합니다. 신혼가구입니다. 신혼가구는요, 2가지가 있죠. 맞벌이가 있어요. 그리고 외벌이가 있어요. 그러면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요, 이번에 바뀐 홈피 보시면요, 85, 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8,500만 원이죠. 따라서 맞벌이 부부 경우에는 소득이 연 8,500만 원 이하입니다. 혼자서 벌어요. 왜 벌이면요?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입니다. 다음에 다자녀 가구예요. 자녀가 1명입니다. 자녀가 2명이고요. 자녀가 3명 이상입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요,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가 돼요. 자녀가 2명인 경우는 소득이 9천만 원 이하가 돼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연소득이 1억 이하를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들이 많이 보완이 되었어요. 참고하시고요. 대출금리 내려갑니다. 대출금리는요, 고정금리 동그라미, 변동금리 틀린 말이고요. 고정금리가 돼요. 꼭 기억합니다. 대상주택은 공부상주택이죠. 단 6억 동그라미, 6억 초과 주택은 제외가 돼요. 속지 마세요. 9억 하면 틀린 말입니다. 9억이 아니고 6억이에요. 대출 안 돼요. 주택담보가치 최대 70%까지죠.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담보가치 삭제하시고요. 주택담보가치가 단어가 바뀌었어요. 자, 주택담보가치 대신에 LTV 적어줘요. LTV의 최대 70%까지입니다. 단어가 바뀌었어요. 다음에 내려가세요.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3억까지죠. 최소 100만 원 삭제, 최소 대출 규정 없어졌어요. 최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최대 3억까지죠. 3억 동그라미. 속지 마세요. 5억 하면 틀린 말입니다. 5억이 아니고 3억입니다. 대출 기간요. 숫자 4개 밑줄입니다. 10년, 15, 20, 30년 밑줄 하시고요. 상환 방식인데요. 첫 번째 항목,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최정식 상환 3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항목요. 조기 상환 수수료는요. 자, 3년 정도 기억하시고 3년 이내에 조기 상환하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보금자료는 하게 되면 절대 3가지는 결코 놓치지 마세요. 금리입니다. 고정금리가 되고요. 다음에 대상주택은요. 6억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가 되고요. 다음에 대출 금액은요. 최대 얼마 3억까지죠. 그래서 고정금리 9억 초과 최대 3억 요것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3번 내려가죠. 주택연금입니다.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다행스럽게 주택연금은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바뀐 게 없습니다. 주택연금이에요. 첫 번째 가입 연령은요. 밑줄입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밑줄하시고요. 주택 보유수 내려갑니다. 밑줄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신 분 밑줄.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밑줄하시고요. 한 칸 내려가죠. 대상주택입니다. 대상주택은요. 첫 줄 밑줄입니다. 시가 9억 이하 주택 및 지자체에 신고가 된 노인 복지주택입니다. 괄호도 밑줄 하세요.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 밑줄 줄이면 상가주택이죠. 상가주택은요. 밑줄입니다.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간주가 되고요. 다음에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표 밑줄입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 복지주택은 제외가 돼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요. 대출금리, 변동금리 동그라미 하시고요.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인데
주택연금은요, 변동금리가 돼요. 내용도 밑줄 아세요. 3개월 CD금리 또는 신규 취급의 코픽스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두 칸 내려가요. 담보제공. 자, 첫 번째 줄. 공사의 1순위 건저당 제공 밑줄. 한주금의 1순위 건저당을 설정합니다. 지급 방식 내려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걸어 1번 월 지급금 지급 방식. 걸어 2번요. 월 지급금 지급 유형 두 가지인데요. 먼저 지급 방식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종류가 네 가지죠. 제목을 밑줄 하세요. 1번 종신 방식 밑줄, 2번 확정 기간 방식, 3번 대출 상환 방식, 4번 우대 방식 네 가지입니다. 먼저 1번요. 종신 방식, 종신하게 되면 평생을 말해요. 사망할 때까지 평생 받는 겁니다.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인데요. 종신 지급 방식은 인출 한도가 없어요. 월 지급금 밑줄, 평생 매달 생활비 월 지급금만 받는 겁니다. 다음에 종신 혼합 방식, 혼합 동그라미. 혼합자가 들어가면요. 수시 인출을 말해요. 수시 인출. 그러니까 밑줄 합니다. 인출 한도 밑줄.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또 밑줄 합니다. 나머지 금액을 월 지급금 밑줄. 나머지를 월 지급금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2번요. 확정 기간 방식. 확정 기간은 쉬운 말로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이죠. 밑줄입니다.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밑줄. 이렇게 월 지급금 받는 것이 확정 기간 방식이 돼요. 내려가서 3번 대출 상환 방식과 4번 우대 방식은 여러분께서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2번 내려가요. 월 지급금 지급 유형인데요. 아래 항목 4개 있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정액형, 전후 후박형, 정률 증가형, 정률 감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대출금 상환입니다. 표가 나오죠. 금액 비교 항목 보시면 두 칸 나오잖아요. 두 번째 칸만 집중하시면 돼요. 주택 처분 금액이 작아요. 연금 지급 총액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자, 이때는 은행이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따라서 밑줄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별도로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 줄 내려갔어요. 주택연금은 밑줄입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밑줄.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04번 저당 유동하는 지난주 공부했죠. 바로 05번 넘어갑니다.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인데요. 먼저 1번. 자, 1번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나요. 여기다가 별표 3개 하시고 원래 변수가 없다면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요 파트는요. 그동안 14번 나왔거든요. 꽤 많이 나왔어요. 참고로 작년 시험 28회 요 문제가 안 나왔어요. 작년에 건너뛰기 때문에 원래 강력히 나온다고 예상이 됩니다. 자, 표를 보기 전에요. 리츠는요. 종류 3가지 아시죠? 먼저 자기관리 리츠.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 다음에 구조조정 리츠, CR 리츠가 있어요.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가 있죠. 해서 실체 회사가 되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실체가 없더라 명목 회사가 돼요. 자, 이때 명목 회사 실체가 없는 조건은요. 첫 번째, 본점에 지짐이 없어요. 다음에 상관은 임원과 직원이 없어요.
얘들이 있으면요 실치회사가 되고 없으면요 명목회사가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요 이거를요 잘 바꿔서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관리를 있어 틀린 말이고 지점도 있고 임직원도 있고 이것을 위탁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가장 잘 납니다. 이어서 실체가 없는 명목에서는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위탁하잖아요. 누구에게?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바꿔서 아주 잘 나옵니다. 쉽지만은 꼭 기억하시고요. 바로 표를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게 되면요. 약간의 금액, 퍼센트 있죠. 예. 지금 나오는 것만 집중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X가 돼요. 예. 없는 거고 있는 게 되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서 법은 양이 너무 많아요. 법령 규칙 엄청납니다. 출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표를 통해서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표를 보시면서 두 번째 칸 설립 자본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관리 리처는 5억 이상 5억 동그라미, 위탁 리처와 시할 리처는 3억 이상 3억 동그라미. 5억과 3억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칸 내려가세요. 영업인가 후 최저자본금도 꼭 알아야 됩니다. 자기관리 리처는 최저자본금 70억 이상 70억 동그라미, 위탁 리처와 시할 리처는 50억 이상 50억 동그라미. 자, 강조합니다. 5억, 3억 중요하고요. 70억, 50억 중요합니다.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이에요.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5억과 3억이 좀 더 중요합니다. 주식 공모예요. 항목 두 개 있죠. 두 번째만 집중하시면 돼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밑줄. 이것도 장난칠 수가 있어요. 1년 6개월 이내 틀리면 옛날 규정이잖아요. 또는 6개월 하면 또 속을 수 있잖아요. 2년 이내. 발행 주식 총수의 30동그라미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공모 청약해야 됩니다. 1인당 소유 한도 매우 중요해요. 50, 50 각각 동그라미. 자기관리 리처는 50% 초과 소유 못합니다. 위탁 리처도 50% 초과 소유 못해요. 시할 리처가 빠졌죠. 왜 빠졌을까요? 적용 안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할 리처는요. 1인당 초과 소유 한도 적용 배제가 돼요. 자산의 구성입니다. 자, 참고사항이에요. 총 자산의 80% 이상을 80% 동그라미. 단어 3개 밑줄입니다. 부동산과 관련 유가증권, 현금 밑줄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고요. 다음에 총 자산의 70% 이상을 70% 동그라미, 부동산 밑줄, 부동산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처분 제한도 참고사항이에요. 자, 주택이 아닌 부동산, 즉 토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주택과 토지는 모두가 1년 내 처분 금지가 돼요. 즉 투기하지 말고 단타 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현물 출자 중요해요. 자, 첫 번째만 집중합니다.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최저자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밑줄하세요. 현물 출자 안 된 밑줄. 짧게 말하면요.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 안 된대요. 자, 현물 출자 안 되는 것은요. 이미 올해 3월 초에 있죠. 감정평가사 1차 학원론시험에서요. 이미 틀린 답 출제가 되었어요. 어떻게 나느냐. 자, 리처는요. 설립 시 현물 출자가 된다 틀린 말입니다. 안 된다 기억하시고요. 차입과 사채 발행입니다. 자기 자본의 2배 동그라미 2배 이내에서 차입 사채 발행 가능하고요. 예외가 있죠. 단 저주총의 특별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에서 차입 사채 발행 가능합니다. 뭐 장난치면 밑도 끝도 없죠. 저주총의 결의인데요. 싹 바꿔서요. 2, 4배 결의 틀린 말이 되겠네요. 속을 수도 있잖아요. 배당입니다. 배당은요. 90% 동그라미 90% 이상 배당입니다. 합병료 X 되어 있죠. 리처가 아닌 회사는 합병 X입니다. 법인세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기관리리처는 세금 내니까 시험 안 나와요. 그래서 법인세 안 내는 게 출제가 되죠. 두 번째를 밑줄합니다. 위탁 리처와 시할 리처는 90% 배당을 했다면요.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도요. 리처만 나왔다면요. 서너 가지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설립자본금 5억, 3억. 최저자본금 70억, 50억. 초과수요 한도 50% 초과수요 못한다. 바로 돌리시고요. 다음에 설립시 현물 출자 안 된다. 여기까지는 적각 돌려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2번요. 프로젝트 파이낸스입니다. 2번 동그라미. 4번 출제가 되었고요. 의부터 봅니다. PF는 자금 조달의 기초를 밑줄입니다.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 가치에 두지 않고 담보대출 아니죠. 당해 사업의 장래 수익성을 담보 밑줄. 장래 수익성 보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2번 특징요. 항목 4가지인데요. 2번, 3번, 4번 3개 묶어주고요. 2번부터 봅니다. 2번 모두 밑줄 하세요. 사업 시행자의 원리금 상한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만 의존합니다. 3번요. 만약 당해 사업이 도선을 한 경우에는 사업의 장래 수익성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는 비소구 금융 밑줄. 비소구 동그라미. 해서 사업적에 상한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4번도 모두 밑줄 하세요. 사업주는 부배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그만큼 채무 수익 능력은 향상된대요. 다시 반복합니다. 체크해요. 사업자 동그라미. 부배 금융 동그라미. 연결합니다. 부배 금융 효과는 사업자의 효과이지 금융기관은 하면 틀린 말입니다. 3번요. 부동산 신디케이트예요. 어디 볼까요? 자, 많은 소액 다수 투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자, 신디케이터 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2번 특징 보게 되면요. 1번은요. 첫 줄 끝에 보시면요. 지분금융 동그라미. 즉 배당이 목적입니다. 부채금융 틀린 말이 돼요. 2번요. 책임 한도가 있죠. 밑줄입니다. 투자자는 자기가 돈을 댄 만큼만요. 투자 한도 내에서 책임지니까 유한 책임 밑줄. 반면에 밑줄입니다. 개발업자는 모든 관리 운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므로 무한 책임 밑줄. 여기까지 금융을 모두 정리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기출문제부터 체크합니다. 교재는 224페이지 보시면 돼요. 224페이지. 체크합니다. 25번 동그라미. 26번. 다음에 예상 문제 넘어가요. 예상 문제는 241페이지예요. 241페이지. 체크합니다. 44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46번. 다음 페이지. 51번, 52번, 53번. 다음 페이지. 56, 57. 다음에 개발관리 넘어가죠. 기출문제 먼저 체크합니다. 258페이지요. 258페이지. 체크하겠습니다. 3번, 4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7번, 10번. 다음 페이지. 2장 넘어가요. 15번, 18번. 다음 페이지. 21번. 다음 페이지. 26, 27, 28번, 30번. 다음 페이지요. 예상 문제 넘어가죠. 한 장 더 넘겨줍니다. 4번 동그라미. 6번, 8번. 다음 페이지요. 10번. 다음 페이지. 16번, 18번. 다음 페이지요. 20번. 다음 페이지. 26, 27, 28번. 다음 페이지요. 31번, 33번. 다음 페이지. 37, 38, 40번. 다음 페이지. 42, 43, 44번. 다음 페이지요. 48, 49번. 51, 52번. 다음 페이지. 54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처음부터 볼게요. 224페이지입니다. 2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25회 때 나왔죠. 리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요. 위탁관리 리체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권 임원을 고용할 수가 있다. 앞뒤가 안 맞죠. 내용은 실체 회사를 묻잖아요. 그러니까 위탁관리가 아니고 자기관리 리체죠. 틀렸습니다. 2번요. 시알 리체는 상법상 실제 회사인 주식회사로서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여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또 앞뒤가 안 맞죠. 내용은요. 실체 회사를 말이요. 그러면 시알 리체가 아니고 자기관리 리체죠.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묻잖아요. 3번요. 자기관리 리체는 자산 운용 전문인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면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실체회사 맞죠? 정답 3번입니다. 4번요. 시알 리체는 설립 자본금은 10억이 아니고 얼마 이상? 3억이죠. 틀렸습니다. 자기관리 리체는 설립 자본금은 5억 이상. 이건 맞죠. 앞에 게 틀렸어요. X. 5번요. 위탁관리 리체의 경우에 저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 시 총수의 20% 초과 수용 못한다. 초과수는 몇 프로? 50%죠. 틀렸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26번요. 자, 리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기관리 리체는 설립 자본금은 5억 이상이다. 바로 맞죠. 정답 1번입니다. 2번요. 위탁 리체는 설립 자본금은 3억 이상 맞죠. 영업인가 후에 6개월 이하면 최저 자본금이죠. 최저 자본금은 30억이 아니고 50억이죠. 틀렸습니다. 3번요. 자기관리 리체와 시알 리체는 모두 실체형 회사로 형태로 운영이 된다. 아니죠. 자, 시알 리체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시알 리체가 틀렸습니다. 4번요. 위탁관리 리체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임원을 둘 수가 있다. 아니죠. 실체 회사를 말하니까 위탁 리체가 아니고 자기관리 리체죠. 틀렸습니다. 5번요. 리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어디까지 가능하죠? 자기 자본의 2배 이내죠. 자기 자본의 2배까지는 차입과 사채 발행 가능합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예상 문제 넘어갑니다. 예상 문제. 241페이지요. 44번 보겠습니다. 44번. 다음은 한주금의 보금자리론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1번요. 대출 만기는 10, 15, 20, 30년 맞죠? 신청 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즉 만 19세 이상 맞습니다. 2번요. 상환 방식은 고정금리 맞죠? 원리금 변동, 원금 변동, 최정식 모두 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3번요. 3년 이내에 조기상환을 할 경우에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부과된다. 맞는 말이죠? 5가 되고요. 4번요. 최대 대출 금액은 3억이 되고 최소 대출 금액은 100만 원이다. 맞습니까? 틀렸죠. 최소 대출 금액은 100만 원 삭제되었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문장이에요. 4번 틀렸고요. 5번요. 주택담보가치 기준으로 자 9억 초과 주택은 제외가 아니고 9억이 아니고 6억이죠. 6억 초과죠. 5번도 틀렸고요. 따라서 4번, 5번 둘 다 틀렸죠. 복수 답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46번요. 한주금의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요. 대상주택은 시가 9억 이하 주택 및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다. 맞죠? 옵니다. 2번요. 이용자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맞는 말이죠. 5가 되고요. 3번요. 월 지급금 지급 유형은 정액형,
정률 증가형, 정률 감소형, 전후 후박형이 있다. 맞죠? 5가 되고요. 4번요. 지급 방식은 종신 방식과 확정기한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아니죠. 지금은 네 가지죠. 네 가지. 그러면 추가로요. 대출 상환 방식과 우대 방식이죠. 그래서 대출 상환 방식과 우대 방식 네 가지가 있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요.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의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가격을 초과합니다. 대출을 많이 했다는 말이죠. 이 경우에 초과 지급된 금액은 상속인이 상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틀린 답은요. 4번 틀렸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51번 볼게요. 리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 묻습니다. 1번요. 기업번. 자기관리 리츠는 설립자본금 5억 이상 맞죠? 5가 되고요. 니은번. 리츠는 설립 시 현물 출자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아니죠. 설립 시 현물 출자는 안 된다고 했죠.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옛날 규정, 종전 규정입니다. 틀렸습니다. X가 되고요. 디귿번.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최저 자본금은 70억 이상 맞죠? 옵니다. 리얼번요. 리츠는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으로 구성해야 한다. 맞죠? 옵니다. 자, 미연번은요. 조금 까다로워요. 시알리츠의 적용 배제 규정입니다. 시알리츠의 적용 배제 항목인데요. 시알리츠는 주식 공모 시 일반 청약 제한, 무슨 말이죠? 30% 이상 일반인에게 공모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요거 적용 배제가 돼요. 맞습니다. 다음에 1인당 주식 보유 제한 50% 초과 수용 못한다. 이것도 적용 배제가 돼요. 맞습니다. 부동산 처분 제한 1년 내 처분 금지 아시죠?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없다. 적용 배제가 돼요.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요. 니은번 한 개만 틀렸죠. 나머지 4개가 모두 맞으니까 정답 4개 2번이죠. 52번요. 자, 리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 자기관리 리츠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이상 맞습니다. 위탁 리츠와 시알 리츠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이상이다. 5가 되죠. 2번. 리츠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5가 되고요. 3번요. 위탁관리 리츠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초과 소유 맞죠? 5가 되고요. 4번.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최저 자본금은 70억 이상이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리츠는 당해 연도 이익 배당 한도에 80 이상을 주식에 배당해야 한다. 아니죠. 90% 이상이죠. 90%. 틀렸고 이 경우에 이익 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뒤에 건 맞네요. 앞에 게 틀렸습니다. 정답 5번 되겠고요. 53번입니다. 다음은 P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PF는 개발사업의 현금 흐름과 사업주의 물적 담보로 한 공급자 금융이다. 물적 담보가 아니라고 했죠. 바로 장래 수익성이죠. 장래 수익성을 담보로 한 금융입니다. 틀렸고. 2번요. 개발사업의 수익성보다는 사업주의 신용도에 더 중시한다. 아니죠. 바뀌었죠. 신용도보다 장래 수익성이 더 중시되겠죠. 틀렸고요. 3번. 대출자 입장에서 부배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채무 수익력은 향상된다. 아니죠. 부배 금융은 대출자가 아니고 사업주죠. 사업자 입장이죠. 틀렸습니다. 4번요. 사업주와 개발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할 수가 있으며 사업주의 개인 파산이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사업주의 개인적 채무가 없다는 점에서 소구금융이 아니고 빚자가 빠졌죠. 비소구금융이죠. 틀렸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다음 페이지요. 56번입니다. P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 원리금 상환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만 의존하므로 4번 수익성이 장기적, 안정적이고 고수익성이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2번요. PF는 사업자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장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맞죠? 직접 금융은 틀렸습니다. 직접 금융이 아니고 간접 금융이죠. PF는요, 대출 어디서 하죠? 은행에서. 예. 은행을 거치면 간접 금융입니다. 따라서 직접 금융 틀렸죠. 간접 금융이 돼요.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나가요. 간접 금융. 또 일종의 소비자 금융 틀렸죠. 공급자 금융이죠.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직접 금융 틀렸고 간접 금융. 소비자 금융이 아니고 공급자 금융입니다. 틀린 답 2번입니다. 3번요. 해당 사업이 도산할 경우에는 사업의 장래 수익성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따로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자, 4번과 5번은요. 4번은 PF의 장점이고 5번은 단점이죠. 4번 장점으로는 개인의 신용도가 낮은 사업주라도 사업의 장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므로 그것만큼 위험 배분이 가능하다. 맞는 말입니다. 5번은 단점이죠. 이에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사업은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맞죠? 이것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2번 틀렸고요. 57번입니다. 부동산 자금 조달 방법에 있어서 공급자 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번, 3번 볼까요? 2번, 3번이 바로 PF 금융이죠. 2번 PF는 장래 사업성을 이 담보가 되며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구 금융이다. 맞는 말이죠. 3번요. PF는 사업주가 부배 금융효과, 사업주 부의 금융 맞죠? 를 누릴 수 있어서 채무 수익력은 제고된다. 맞습니다. 최근 주택의 후분양 제도와 관련하여 주택 건설 자금의 동원 방법으로 PF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다. 맞는 말인데요. 주로 후분양은요, 가장 큰 문제가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만큼 PF를 잘 연결해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1번 올라가요. 부동산 신디케이터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이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부채금융은 아니죠. 지분금융이죠. 배당이 목적이니까 지분금융이 됩니다. 정답 1번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차트 6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입니다. 먼저 목차 01번 보게 되면 부동산 이용활동인데요. 이용활동은 제가 정규 시간 때 설명을 늘 미뤄왔거든요. 지금 한번 꼼꼼히 들으시면 다 정리가 돼요. 자, 1번, 2번, 3번 모두 빠짐없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토지 이용의 집약도. 얘는요 10회 때, 11회 때 두 번 출시된 걸로 기억납니다. 집약도요. 그러면 집약도 보기 전에요. 이것도 올려볼까요? 집약도 보기 전에. 먼저 지가 구배 현상입니다. 지가 구배. 얘가요 한문이 이렇게 돼. 구배. 지가 구배 현상은 쉬운 말로 기울기를 말이에요. 지가 기울기 현상입니다. 그래프가 쉬워요. 그림으로 봅니다.
중심지가 있고요. 직과 거리가 돼요. 직과 구배는요, 이 그래프를 말해요. 아주 쉬워요. 중심지가, 직가가 높고 거리가 멀수록 직가는 점점점 낮아지는데요. 얘가 바로 직가 구배 기울기를 말합니다. 직가 구배. 이때 이 직가 구배 기울기는요, 종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도시가 있고, 다음에 소도시가 있어요. 대도시와 소도시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양자의 차이점 뭘까요? 첫 번째 직가 기울기, 직가 구배예요. 두 번째 직가 구조다. 세 번째 도시 형태가 돼요. 첫 번째 대도시의 직가 기울기는요, 이렇게 됩니다. 마치 물결 모양처럼 출렁출렁 되면서요, 이렇게 완만해요. 완만합니다. 기울기는 완만하고요. 반면에 소도시의 직가 구조는요, 마치 철탑 모양처럼 아주 가파르게 뚝 떨어집니다. 가파르죠? 급게 갑니다. 그럼 이런 소도시가 기울기가 가파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토페카 이론 이렇게 불러요. 소도시의 직가 구배를 토페카 이론이다. 여기서 토페카는요, 미국의 작은 소도시 이름을 말해요. 토페카 시가 돼요. 노스란 교수가 미국의 소도시에 토페카시를 대상으로 조사하니까 마치 직가는 이렇게 가파르게 체감하더라 라고 비교합니다. 다시, 대도시는 완만하죠. 출렁출렁 되면서요. 그러니까 직가가 높고 떨어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반면에 소도시는 직가 구조가 아주 단순해요. 도시 형태입니다. 대도시는요, 핵이 여러 개입니다. 서울로 치면 강남만 있는 게 아니고 용산, 영등포, 천호동, 노원이다. 부도심 핵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핵이 여러 개다. 다핵 도시가 돼. 반면에 소도시는요, 자, 우리나라 친다면요, 여기다가 업을 집어넣죠. 업과 같은 소도시인데요. 운전해 보셨죠? 운전하니까 주변에 썰렁하죠. 논밭밖에 없잖아요. 자, 도시 딱 들어가자마자 주택이 보이는가 싶더니 금방 중심지가 보여. 또 벗어나면 금방 썰렁해집니다. 그러니까 핵은 몇 개? 하나밖에 없더라. 뭐 단핵. 해서 단핵 도시가 돼. 이때 단핵이다. 요 중심지를요, CBD라고 그래요. CBD. 중심 업무지구예요. 혹시 중천건두통 들어봤습니까? 예. 이때 이제 핵이 뭐지? 바로 중심 업무지구인데. 따라서 단핵 도시에서 하나의 한 개의 중심지가 바로 중심 업무지구 CBD를 말해요. 따라서 중심 업무지구는 단핵에서 하나의 핵을 말하지 다핵과는 거리가 멀다면 다핵은요, 이것이 CBD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9회 때 이렇게 출제했죠. 9회 시험 때. 9회 시험 때 다음 중에서 다핵 도시와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중심 업무지구 틀린 얘는요 단핵 도시를 말해요.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가 구해 보았습니다. 거리가 멀수록 지가는 점점점 낮아진다. 대도시와 소도시가 귤기가 달라집니다. 다음에 2번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 있죠. 집약도. 집약도는 여기 보시면 토지 이용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를 말하는데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바로 2번 집약적 이용, 3번 조방적 이용. 이 두 가지가 뭐냐? 자, 집약적 이용은요. 다시 아래쪽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요. 얘가 바로 지가가 아니고 토지의 이용도를 말해요. 결론부터 본다면요. 얘랑 얘가 대칭이 돼요. 이건 뭐냐면요. 도심지가 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때는요. 시청 건물에서 토지의 이용은요. 아주 고밀도로 고층으로 고밀도로 이용한대.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고층 빌딩을 짓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집약도가 높은 이용이니까 바로 집약적 이용입니다. 다음에 외곽지는요. 지가가 싸요. 싸니까요. 주로 1층, 2층 건물이죠. 그러니까 얘는 집약도가 낮은 이용, 저밀도가 돼요. 얘가 바로 조방적 이용입니다. 용도를 따지면 중심지가 어떤 용도? 상업용. 외곽지는 주로 농업용이죠. 용도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자, 상업용 용도가 지가를 높게 결정한다. 용도가 지가를 결정해요. 이렇게 결정된 지가는 다시 용도에 또 영향을 주더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더라. 이것을 피드백 원리다라고 불러요. 따라서 대개 토지 가격은 용도에서 가격 결정에 또 영향을 주더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집약적 이용, 조방적 이용이 나왔고요. 그러면요. 자,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집약 한계. 얘가 출제가 되었죠. 밑줄입니다. 이윤 극대화 밑줄. 또 밑줄 아세요. 한계 수입 이꼴 한계 비용 밑줄. 또 2번 내려가요. 조방 한계. 조방 한계는요. 밑줄입니다. 손익 분기점 밑줄. 계속 밑줄 아세요.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얻을 수 있는 집약도 밑줄. 내려가세요. 총수입 이꼴 총비용입니다. 이걸 막연하게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여기서부터 방금 봤던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를 비교합니다. 자,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